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연의 달콤한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도 간절하고 진심이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누군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주고 이 사랑이 진짜였다고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고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용기를 내어 털어놓아 봅니다. 저는 제 친남 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지금 남동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자도 이복 형제도 아닙니다. 피를 나눈 어린 시절부터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진짜 친남 동생입니다. 많이 놀라셨나요? 저 역시도 어느 순간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동생에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저 자신에게 가장 놀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는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문 정도는 아닌 약간 더 다정한 남매였죠. 가끔 안아주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다가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생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아마도 중학교 시절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 합니다. 그 시절 저희 엄마는 많이 아프셔서 대부분 병원에 계셨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가사 도우미를 쓰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엄마 병원비로 인해 늘 빠듯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기보다는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연애도 해보고 싶고 예쁘게 꾸미고 나가 놀고도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옷 구경 가자, 영화 보자고 해도 저는 늘 집으로 곧장 돌아가야 했습니다. 동생 교복도 빨아야 하고 장을 봐서 저녁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15살의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에게는 힘겨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동생이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어요. 밖에서 축구하는 걸 좋아해서 매일 흙투성이로 돌아오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교복을 빨아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복이 깨끗한 날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요즘 교복이 안 더러워지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동생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내가 교복을 더럽히면 누나가 빨래하기 힘들잖아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축구를 하며 흙투성이로 돌아오던 동생이 제가 힘들까봐 그 좋아하던 축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일까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2학년 아래였던 동생은 항상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는데 어느 날 보니 이미 청소도 해놓고 설거지도 끝내놓았더라고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누나는 친구들이랑 놀다 와. 그 시절엔 휴대전화도 없어서 친구들은 집 전화로 저를 부르거나 집까지 직접 찾아와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들을 매번 거절했고 마음속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 감정은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고 동생은 그런 저를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겠죠. 물론 모든 집안일을 동생에게 맡기고 저는 놀러 나갈 수는 없었기에 우리는 일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리와 빨래를 맡고 동생은 청소, 쓰레기 버리기, 무거운 일 같은 걸 담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밥 짓는 법, 국 끓이는 법,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요리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금세 제 실력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요리는 대부분 동생이 하게 되었고 저는 빨래만 하게 되었죠. 엄마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저는 방황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한결같이 버팀목이 되어준 동생 덕분이었죠. 하지만 끝내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는 우셨고 동생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아빠와 동생을 잘 돌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엄마의 빈자리를 가장 아프게 느끼고 조용히 슬퍼한 건 저였고 그런 저를 묵묵히 보살펴준 건 동생이었습니다. 여자는 참 간사한 존재일까요? 그렇게 다정한 동생이 곁에 있으니 저도 모르게 모든 걸 의지하게 되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씻고 바로 침대로 들어갔고 동생은 아직 고1이라 야자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집안일은 그가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동생을 더 잘 챙겨야지. 그런 자기 합리화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동생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짜증도 내고 부탁도 하고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동생에게 떠넘기게 되었죠. 그런데도 동생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땐 겨우 고등학교 1학년.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게임과 친구들과의 어울림을 좋아할 나이잖아요. 당시엔 PC방 붐이 엄청나게 일던 시절이었고 여고생들 사이에서도 게임 얘기로 시끌벅적했으니 남학생들은 오죽했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저는 대학 입시도 잘 보지 못했어요. 원하는 대학에 갈 점수는 나오지 않았고 지원한 곳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 사정상 재수를 하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지만 오히려 아빠가 먼저 1년만 더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동생이 자긴 대학 안 가도 되니까 누나에게 재수 기회를 주자고 먼저 말했더라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세상에 이런 동생이 어디 있을까요? 아빠는 자식 중 누구 하나를 편애하는 분도 아니시고 당시에도 분명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엄마의 수술비와 병원비로 인한 빚이 큰 부담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재수를 결심했고 마침내 제가 꿈꾸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끝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우리 두 남매가 함께 대학에 가는 미래를 그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생이 고3이 되었을 무렵 그런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동생은 반에서 상위권 학생은 아니었고 의사나 판검사를 꿈꾸지도 않았지만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향으로 인해 결국 전문대조차도 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요리에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길을 선택해 지금은 그 분야에서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엔 죄책감과 깊은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동생을 향한 제 감정이 단지 죄책감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그에게 받은 것들을 되갚고 싶은 심리에서 남자로서의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동생은 여전히 저를 더 다정하게, 더 깊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외식을 자주 할 형편이 되지 않아 주로 학생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비교적 넉넉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기에 저 스스로도 모르게 입맛이 까다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저는 학생식당 음식이 맛없다고 자주 투덜댔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가정 형편은 달라진 게 없는데 밥 한 끼에 투정을 부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동생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답했죠. 며칠 뒤 제가 등교하려고 집을 나서려던 그 아침에 동생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아침 동생이 부엌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자 제가 시끄럽다고 뭐라고 했는데 도시락을 받은 순간 죄책감과 기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마음과는 달리 차갑게 말했죠. 고3이잖아. 아침부터 이런 거 하지 마. 시간 낭비야. 하지만 동생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매일은 못해. 일찍 일어나는 날만 해줄게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걸. 저희 둘 다 아침잠이 많은 걸로 유명했거든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는 게 전쟁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동생은 저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제가 동생의 요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준 겁니다. 그 도시락을 먹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동생을 꼭 안아주고 생애 처음으로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동생은 항상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였지만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 같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남녀 사이의 사랑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 동생의 감정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라 여자로서 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아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기 위해 동생 방으로 들어갔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결국 서랍을 열어보게 되었죠. 서랍 맨 아래에는 언덕 위에 풍차 사진이 표지로 있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너무 예뻐서 별다른 생각 없이 펼쳐보았고 그 안에는 동생의 손글씨로 가득한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여자애에 대한 얘기라도 있을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그러나 제가 마주한 내용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일기의 앞부분은 학교 이야기나 친구에 대한 짧은 메모들로 일기라기보다는 단상에 가까운 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쯤부터 글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감정이 진심으로 적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나가 웃을 때 좋다. 오늘 누나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기분이 좋았다. 같은 단순한 문장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누나는 정말 좋은 향기가 난다. 누나가 안아주면 행복하다. 누나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내가 이상한 걸까? 같은 점점 더 깊은 표현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문장은 점점 더 사적인 감정으로 채워져 있었고 친누나를 여자로 사랑하게 된 동생의 괴로움과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누나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만 누나가 나를 혐오하게 될까봐 두렵다. 만약 누나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읽는 내내 동생의 진심이 가슴 깊이 전해져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일기장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노골적인 표현은 삼갔겠지만 누나를 꼭 안고 싶다는 식의 미묘한 성적인 뉘앙스도 곳곳에 담겨 있었고 아무리 그것을 사랑이라 부른다 해도 동생이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동생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어요. 동생도 늘 저를 잘 챙겨줬고 저도 가끔 이 아이가 내 남자친구라면 참 듬직하겠다는 생각을 장난처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감정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난 그 일기를 읽고 나니 모든 게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면 동생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생기고 매력도 있는 아이니까 곧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건 철저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동생은 눈치가 빠른 편이었고 제가 일부러 피하고 말도 줄이는 걸 금세 알아챘습니다. 그 뒤부터 동생은 저에게 더 다가왔습니다. 이유 없는 질투를 부리기도 했고 스킨십도 과하게 시도하려 했어요. 예전엔 제가 먼저 안아주지 않으면 먼저 다가오는 일 없던 동생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먼저 와서 끌어안고 오늘은 누구 만났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남자랑 있었어? 같은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도 지치기 시작했고 마침과 선배 한 명이 고백을 해왔습니다. 전혀 마음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동생에게 보여주기 위해 저는 그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말했어요.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나 좀 그만 귀찮게 해. 내 몸에 손도 대지 마. 기분 나쁘니까. 슬프게도 동생은 그저 저를 사랑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에 그렇게 동생에게 상처를 주는 쪽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동생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줄 알았지만 그 공허함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20년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남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 사귀던 선배에게 더더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 사람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제 감정을 스스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처음으로 그 선배의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배와의 관계를 좀 더 깊게 이어가면 이 마음속에 커다란 공허함이 메워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부서진 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밤, 침대에 함께 누워있던 저는 멍한 눈으로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첫사랑의 아픔 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쿵쿵 울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미칠 듯이 동생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저는 단지 자고 있는 동생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집 앞에 서 있는 동생이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저는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었어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으니 동생은 걱정이 되어 그 늦은 시간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며 저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 순간 제 감정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동생을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정말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걸,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동생이라는 걸, 그리고 저 또한 동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손을 꼭 맞잡고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일기장을 보게 된 이야기, 일부러 동생을 피하고 차갑게 대했던 이야기, 제 진심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동생도 말해주었어요. 자신이 언제부터 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모두 다요. 하지만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도 현실은 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동생을 향한 내 감정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 의미가, 그 결과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단호하게, 냉정하게 동생을 밀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라도 동생까지 잃고 싶지 않았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 감정을 그렇게 간단히 잘라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빠가 해외 근무 발령을 받으시면서 이제 집에는 저와 동생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단둘이 남은 우리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 시간이 쌓이며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흐른 지금 동생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매일 아침 저는 동생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우리의 불투명하고 어두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걸,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이라는 걸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입니다. 아마 그 끝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금기된 사랑에 대해 쏟아질 비난, 욕설, 멸시는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엄마, 멀리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